네 사정 알 거 없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만 얘기해줘. 왜냐면 다 피곤하니까, 다 바쁘니까. 제가 20살 때부터 한 17년 정도 알바 포함해서 계속 끊임없이 지금 일을 좀 하고 있거든요. 뭐 한 10번 일하면 9번 정도는 그만둘 때 다시 붙잡으시거나 다시 나중에 연락 오셔서 다시 올래?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막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보다 능력 있는 분들은 진짜 엄청 많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저 취업 시장에서 딱히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서류 탈락만 진짜 수백 번 했거든요. 그냥 일을 하게 되면 가진 능력에 비해서 꽤 많이 그냥 인정을 받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몇 가지 정도 제가 챙기는 것들이 이런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포인트는 그냥 이거 같아요. 원하는 것을 가져오는 예측 가능한 사람. 이거를 한 3개 정도로 나눠보면 원하는 것 주기, 공유하기, 변수 제거하기.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한번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원하는 것 해주기는 그냥 간단히 말해서 진짜 시킨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것에 제일 많이 시간을 쏟아붓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거를 배웠던 사건이 있어요. 제가 카페에서 21살 때 설거지 하는 알바를 했는데 그때 친구랑 같이 했거든요. 근데 제 친구가 좀 뺀질이 타입이어가지고 설거지를 좀 대충 했어요. 근데 걔는 그 컵에 입 닿는 부분 있죠. 거기에 이제 여성분들 막 립스틱 자국도 막 묻고 뭐 침 자국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만 위주로 이제 열심히 닦던 애였고 저는 컵 전체를 막 안에 속까지 막 손 넣어서 빡빡 이렇게 닦던 애였어요. 저는 그 친구 보면서 쟤 왜 저렇게 대충 닦나 뭐 이 생각을 했거든요. 난 열심히 잘하고 있다. 근데 나중에 이 설거지를 매니저님한테 검사를 맡으면 맨날 저만 혼났어요. 2가지로 혼났는데 첫 번째는 제가 설거지가 전체를 다 빡빡 하려다 보니까 오래 걸리니까 이제 바쁠 때 컵이 없다는 거죠. 너 때문에. 그리고 2번째가 설거지 제대로 안 한다. 입술 자국 이렇게 있잖아. 막 이랬는데 그 매니저님이 그 컵 검사를 할 때 입술 자국이 묻어있나 이걸 위주로 보셨던 분이었어요. 근데 제 친구는 컵 입술은 그래도 확실하게 닦고 나머진 대충 하니까 제 친구는 잘한다 칭찬받는데 저는 전체를 다 깨끗하게 하려다 보니까 입술 자국을 조금씩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컵 전체로 보면 저는 한 95% 깨끗하게 했고 친구는 한 60% 깨끗하게 했다면 저는 그 5%가 입술 자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혼났던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나도 앞으로 대충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이게 사람이 원하는 포인트가 있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내 친구는 그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요령 있게 잘 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컵은 깨끗이 닦아야 하지만. 그래서 그거를 그때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삶에서 좀 이거를 써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후의 삶에 계속 써먹게 됐는데 회사에서 예를 들면 시키는 분이 원하는 것들 이분이 평소 스타일이 일단 있을 거고 그걸 파악하면 좋고 2번째는 이게 핵심인데 제 생각엔 시킬 때 그 주로 내뱉는 단어들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회사에서 업무 받은 거를 예시로 하나 드리면 최근에 제 상사분이 AI에 대해서 네가 좀 공부를 해서 이거 보고서로 작성해가지고 좀 업무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좀 제출해라. 뭐 이런 업무를 제가 최근에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그분이 원래 일할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시기도 하지만 뭐 두루뭉술하게 주시기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막 AI 그거 있잖아. 뭐 프롬프트인가? 그거 어떻게 잘 써야 된다면서. 그리고 나서 뭐 형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뭐 그런 거 정리해서 줘봐. 그러면 전 거기서 포인트를 잡는 게 프롬프트, 형식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 보고서 내용에는 제일 먼저 우선순위에 나오는 내용들과 가장 상세하게 기술된 내용이 이제 프롬프트나 형식에 대한 내용들인 거죠. 왜냐하면 그거를 이제 딱 받으시는 분이 받았을 때 그 프롬프트나 형식이 빨리 나오면 내용이 얘가 내가 원하는 것을 캐치해서 줬구나 이런 이미지를 얻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론이 만약에 들어가야 된다면 최대한 빨리 짧게 쓰고 그 프롬프트나 형식 이렇게 그분이 원하는 것을 좀 넣으려고 일을 시키신 분들이 원하는 걸 넣으려고 저는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포인트가 빨리 줘봐. 나 이거 부장님한테 보고해야 돼. 이런 게 포인트라면 형식이나 뭐 이런 디자인, 뭐 이런 전체적으로 좀 보기 좋게 요약하기 막 이런 내용이 아니라 최대한 그냥 필요한 내용을 빨리 대충 써서 그게 뭐 폰트나 이런 게 좀 이상해도 그냥 그렇게 빨리 정리해서 그냥 드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딱 100점짜리가 있다 그냥 50점 정도만 넘겨서 어차피 그분이 필요한 건 빨리 필요한 내용 보고 그냥 부장님한테 보고하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을 받을 때 이걸 어떻게 하면 잘하지가 아니라 그냥 시키는 분이 원하는 걸 일단 좀 천천히 들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전 그래서 초안을 좀 대충 써요. 왜냐하면 처음에 뭐 보고서가 됐던 뭐 PT 자료가 됐던 처음에 그 원하시는 거를 다 파악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키실 때 원하는 것들을 넣고 1차 제출. 그럼 그거 보고 또 피드백 주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너무 그 티키타카가 많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한두 번 정도는 좀 원하는 거 파악하는 위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오히려 시간이 훨씬 덜 들거든요. 오히려 시간이 되게 많이 잡아먹는 것들이 뭐 폰트나 문서 배열, 오탈자 검사 아니면 초안 어떻게 쓰는지 여기서 전 시간이 엄청 잡아먹어지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조금 파악하는 위주로 시간을 보내면 그 시키는 사람도 나중에 결과물에 좀 더 만족할 확률이 높고 저도 업무를 시간을 좀 더 단축해가지고 좀 덜 바쁘게 야근도 좀 덜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초안에 원하는 것을 담아서 주고 또 두 번째 안에 또 원하는 걸 담아서 또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키시는 분도 뭘 느끼냐면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요구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인상을 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더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짧아요. 일단 두 번째는 상황 공유인데 그냥 말 그대로 보고예요, 보고. 그러니까 이분이 언제까지 해줘 이렇게 일을 시켰을 때 그걸 제한된 시간에 하면 좋지만 이거 기일을 넘기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말 안 하고 있다가 그거 어떻게 됐어? 그거 오늘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는 그렇게는 안 하려고 해요. 그냥 제가 오히려 하루 전이면 알 수 있잖아요. 이거 내일까지 하겠다, 못 하겠다. 그러면 그냥 하루 전쯤에 늦어도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이거 시키신 거 제가 한 2, 3일 정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때 뭐 그거 기한 내에 못하면은 막 욕먹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욕 먹는 경우도 있는데 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분이 이 일에 대해서 예측 가능하도록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번 그렇게 기한이 넘어간다라고 미리 말하는 거는 1번 어떤 이미지가 생긴다고 생각하냐면 당신의 일을 내가 계속 신경 쓰고 챙기고 있어요. 왜냐면 시키신 분은 내가 시켰는데 쟤 하고는 있나 잘하고는 있나 그거 궁금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말하면 그 궁금증이 해결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을 시켰는데 나중에 얘는 뒤통수 치는 애야. 이런 이미지가 한두 번만 생겨도 좀 이미지에 치명적이더라고요. 이게 돌아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는 제한 시간 내에 못한다는 거는 약간 기대에 부응 못하는 느낌이라 그거 말 못하고 끙끙거리다가 되게 많이 놓쳐서 혼나고 이미지도 되게 나빠졌던 적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하게 된 거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거 이때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미루더라도 그러면 그분은 시키신 분은 얘가 이날까지는 그래도 말한 기한 내는 주는 애 이게 되는 거죠. 시켰더니 그 안에 못하는 무능력한 놈 이게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 예측 가능한 시간 내에서 해오겠지. 그러면 그분도 만약에 그 더 윗사람이 야 그거 어떻게 됐어 하면은 그거 지금 하는 인원이 지금 뭔가 일이 있어서 한 이틀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말이 있잖아요. 근데 뒤통수 쳐버리면 이분도 바보가 되는 거죠. 그 상급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내가 밑에 사람이 빵꾸냄으로 인해서 그 위에 사람한테 혼나는 거 이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을 없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수정한 사항이 생기거나 이렇게 좀 제한 시한이 넘어가면 꼭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유할 때도 저는 좀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제 그 두갈씩이라고 하죠. 결론부터 말하는 거.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느낀 건 회사 다니는 분들은 다 에너지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 듣는 거에 대해서 쉽지 않아요. 왜냐면 힘들거든요. 일단 내가 내 몸 챙기고 내일 하는 것도 바빠 죽겠고
그래서 귀찮아요. 기한이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아, 제가 이거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일이 있고 이렇게 말하는 거 말고 한 이틀 정도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황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거를 구구절절 얘기하면 꼭 듣는 말이 그래서 뭐 마음에라도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저도 누가 장황하게 얘기하면 막 귀찮고 피곤해요. 그걸 언제 다 듣고 있어. 네 사정은 알 거 없고. 회사는 그게 포인트잖아요. 네 사정 알 거 없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만 얘기해줘. 왜냐면 다 피곤하니까, 다 바쁘니까. 그래서 일단 내 변호는 뒤에다 두고 그냥 결론부터 항상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싸가지 없어 보이지 않을까? 예, 아니요. 늦을 것 같습니다. 뭐 2, 3일 정도 늦을 것 같아요. 아니, 아직 못했습니다. 이게 되게 무능력해 보이고 싸가지 없어 보이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진짜로 적대적으로 얘기하고 무례하게 얘기하지만 않으면 회사가 조금 그렇게 딱딱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제 이미지가 나빠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사실 제가 좀 불안형 인간이다 보니까 너무 변호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뭐 기한이 늦어지거나 좀 어떤 애로사항이 생기면 그래도 그냥 결론부터 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일을 잘하는 느낌보단 일을 잘하는 것 같은 이미지를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두갈식으로 얘기한다는 게. 그럼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는 건 뭔가 사람의 이미지가 좀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진 않습니다. 상황 공유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챙기고 있다는 이미지도 주고 그다음에 예측 가능하도록 만든 다음에 꼭 두갈식으로 얘기해서 깔끔하게 얘기한다. 이게 저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수 제거인데 이건 제일 간단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좀 근무 초창기 때 뭐 팀을 옮기는 초창기 아니면 회사 입사하는 초창기 때 챙기는 것 같은데 근태예요. 근태. 이것도 똑같습니다. 예측 가능하고 확신이 있는 애. 뭐 지각 같은 게 아주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지각 안 하는 애, 얘는 몇 시에는 오는 애.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예요. 이 회사에서 이미지가 참 웃긴 게 한 번 바뀌면 진짜 바뀌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지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이건 제가 일했던 모든 곳이 다 똑같은 게 처음에 일할 때 한 달 정도만 지각 안 하잖아요. 그때 한 10분, 20분만 일찍 오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퇴사하는 그날까지 막 연속 5번, 10번 지각 이런 거 아니면은 몇 번 지각한 거 갖고는 이미지가 안 바뀌어요. 그냥 쟤는 일찍 오는 애, 지각 안 하는 애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한 번만 지각해도 웬일이야? 막 이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 저는 이번 달에 한 3번 지각해도 그 이미지가 안 바뀌어요. 초반에 그 한 달 덕분에. 사람 이미지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회사에서 서로가 서로한테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내가 타인에게 관심을 받을 때는 입사 초기인 것 같아요. 근무 초기. 그때 이미지가 그냥 평생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가장 근무 초기 때 그런 이미지 형성 때 그냥 예측 가능하고 확신이 있는 애 이런 이미지를 챙기려고 지각이나 뭐 근태 뭐 이런 것들 막 근무 시간에 자리 안 비우고 이런 거를 좀 최대한 많이 쌓아놓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일하다가 산책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그냥 초반에 한 달, 그것도 안 되면 한 2, 3주라도 최대한 줄이시고 챙기시면은 그 뒤로는 이미지가 계속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제일 곤란한 이미지가 얘는 시키는 거 제대로 안 하고 예상할 수 없는 사고 치는 애 이런 이미지 생기면 정말 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회사 생활이 쉬워지지가 않는 거죠. 얘는 시키면 그냥 시키는 거 잘하고 예측 가능한 애 이 정도 수준이면 저는 일 잘한다는 소리 듣기에는 되게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계속 그런 방법으로 일 잘했다는 소리 듣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충 하자, 뭐 설렁설렁 하자, 그러면서 이미지만 챙기자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냥 비슷하게 일하는데 제가 실제로 그렇다고 회사에서 막 탱자탱자 놀진 않거든요. 단지 저는 야근은 일이 너무 많아서 치일 때만 하고 일을 더 잘하려고 뭐 야근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뭐 9시간 내내 엉덩이도 못 띄고 그렇게 바쁘게 일하는 편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이러한 포인트들을 좀 더 신경 써서 하다 보니 제가 생각하기에 제 능력에 비해서 일을 잘한다 이런 소리를 좀 듣고 산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일을 시키잖아요. 그거 완벽하게 해야 될 생각은 안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영역은 뭐냐면 완전 수직 승진하는 그런 고속 승진 이런 영역이거나 아니면 그런 분들은 이직하거나 진짜 창업한다니까요. 그런 분들은
이제 조금 더 다른 레벨의 분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에는 생각을 못 해본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일하는 거는. 저도 실제로 그래서 전 진짜로 신경 안 쓰는 것들이 뭐 보고서 좀 더 예쁘게 뭐 완벽하게 디테일 좋게 이런 거 저도 신경 안 쓰고요. 뭐 이제 시장 조사할 때도 더 많은 정보 뭐 더 고민해가지고 이런 것도 잘 안 해요. 그냥 보고서 툴도 GPT 이용해서 하거나 정보도 그냥 누구나 알 법한 그런 익숙한 정보 가지고 보고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 이거 다들 그러시겠지만 괜히 야근하기 싫거든요. 막 바쁘게 일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저도 그 8시간 열심히 일하다가 그래도 하루에 한 2, 30분 정도는 잠깐 물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산책도 가고 뭐 이러면서 저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게 제 삶이 유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냥 저는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그래도 나름 인정받고 능력에 비해서 감사하게도 사는 것 같습니다. 노하우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미 다들 너무 일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아 얘는 이렇게 일하면서 그래도 이미지를 잘 관리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근무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다들 다음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맨입니다. 오늘은 불안형 인간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진짜 적당히 좀 해라 좀 이 말이 정말 목에 탁탁 걸리는 타입들이죠. 불안형 인간에 대해서 저는 되게 잘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불안형 인간이거든요. 사실 불안이라는 감정 자체는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누구나 불안이라는 감정을 다 느끼잖아요. 대신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불안을 잘 처리하는 사람들은 그냥 불안을 느끼더라도 응 하면서 이제 그냥 쓱 이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다시 그 상태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좀 다루어내죠. 이거를 행동이나 이런 걸로 표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운동선수들 보면 이제 성과에 대한 불안이 있고 내 실력에 대한 불안이 있으니까 계속 연습을 통해서 그거를 극복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긍정적인 성과가 쌓이기도 하죠. 이거는 뭐 회사원이든 학생이든 다 마찬가지고요. 반면에 불안형 인간들은 이제 이 불안한 감정들을 처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불안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불안함을 느끼는 건 전혀 문제가 아니고요. 불안함을 느끼는데 그거를 잘 처리하지 못해서 주변 사람들을 좀 힘들게 하는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예민해지거나 짜증내는 사람이 된다든지 이러면 좀 불안형 인간인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사회를 살다 보면 되게 많은 분들이 불안형인데 오늘 주제에서 다루고 싶은 불안형들은 좀 더 이 정도가 과한 사람들인 거죠. 이제 불안형 인간이 되면은 제가 느꼈던 특징은 두 가지였어요. 일단 사람이 좀 통제적이 되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이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목표까지 못 도달할까봐 더 심한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목표를 내가 원하는 과정과 페이스로 못 도달할까봐 그것 때문에 걱정돼서 완전 미치는 거죠. 제가 동호회 때 저도 이제 뭐 회장이나 이런 걸 맡았을 때 제가 원하는 뭐 방향이나 목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되게 타이트하게 설정해 놔요. 완전 뭐 일일 스케줄까지 이렇게 해놓을 정도죠. 그리고 나서 이걸 운영진한테 뿌린 다음에 계속 쪼고 계속 물어보고 계속 관여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일을 시키면 좀 하게 냅둬야 되는데 계속 옆에서 관여하게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됐어? 그렇게 됐어? 하다가 더 웃긴 거는 여기서 또 가만히 있으면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을 또 만드는 거예요. 일을 또 만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야, 회원들한테 문자를 보내자. 기다렸다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문자를 보냈다가 안 읽으면 어떡하지? 아니야. 그럼 문자를 보냈으니까 바로 전화를 하자. 전화 안 받으면 어떡하지? 그럼 비상 연락망을 막 만들자. 막 이렇게 계속 일이 파생이 돼요. 저도 회사에서도 만났던 이제 불안형 팀장들이나 선임들 보면 실제로 일을 한다기보다는 약간 전광판만 보고 있는 느낌이에요. 뭐
영업직이라고 하면 사실 매출이라는 게 드라마틱하게 어떻게 확 올라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냥 어떤 산업이 좋아서 운 좋게 확 올라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매달 매달 이렇게 비슷한 매출이 나오거나 아니면 어떤 달은 좀 특정한 이유로 떨어지기도 하죠. 근데 이제 불안형 리더들을 만나면 계속 그 매출 현황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매출만 계속 보면서 아, 왜 이렇게 매출이 안 나오지? 그러면 사실 그 팩트들이 있어요. 뭐 이번에 거래처가 좀 사정이 안 좋았다든지 뭐 아니면 이번 달 매출을 다음 달로 넘겨가지고 이번 달은 매출이 떨어진다든지. 근데 그것도 회사에서 다 용인된 거기 때문에 사실 실무적으로 보면 별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불안형 리더들은 어떡하지? 야, 현장 좀 나가보자. 현장 나가요. 야, 다시 전화 좀 돌려봐. 전화 돌리래. 또 그러면 전화 돌려요. 그다음에 야, 이거 매출 왜 안 나오는지 한번 현황을 작성해보자. 아, 근데 사실은 다음 달에 뭐 매출 내주기로 했다든지 지금은 잠시 비성수기인데 이런 거를 이제 고려를 안 하고 그냥 그 전광판만 보면서 계속 불안하면서 그렇게 일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실무를 해보면 이걸 제가 비단 영업이나 제 동호회 때 행동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실무로 보면 다 대부분 그렇게 쓸모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이 일을 종합해보면 그냥 나의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냥 일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할 때만큼은 잠깐은 마음이 편해지니까요. 그런 특징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깐 얘기했지만 통제적인 특징도 있죠. 아니 그냥 이럴 거면 네가 하던가 싶을 정도로 일에 대해서 되게 관여를 많이 해요. 제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그 옆에 있던 선임은 이렇게 전화를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업무 전화를 하고 있으면 옆에 착 와가지고 귀를 싹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에 그 조금 핸드폰을 크게 받으면 그 사람의 말이 들리잖아요. 그럼 저랑 그 사람의 통화를 들으면서 본인이 계속 조언하고 껴들려는 거야. 제가 심지어 통화를 하고 있는데도 야야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 이렇게 말해야지. 계속 옆에서 뭐 왱알왱알 대서 보면은 전화를 끊고 나서 뭐 피드백을 하는 거는 뭐 상관없지만 전화를 하는 와중에 계속 말 걸고 툭툭 옆에서 치면 진짜 짜증나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웃긴 게 내가 저도 그런 사람이니까 이게 왜 그러는지를 너무 알면서도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회사에서 아니면 지금 살면서 이렇게 불안형 사람들을 만나면 열받음과 동시에 항상 거울 치료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반성을 하게 되는 거죠. 열받는다. 그럼 적당히 좀 해라. 네가 하든가 막 이런 마음이 들면서도 예전에 나랑 했던 뭐 일을 하든 뭐 동호회를 했던 애들은 다 진짜 짜증나고 힘들었겠다. 아우,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막 하면서 이악 물고 막 지금 바뀌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이 단기간에 바뀌진 않아서 저는 아직도 이렇게 불안을 잘 처리하는 법을 연습하고는 있지만 적어도 이제 예전에 저처럼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좀 힘들게 하는 그런 행동은 안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불안형 인간들의 또 대표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공감하시는 분들 진짜 많을 건데 대화를 할 때 서론이 겁나 깁니다. 사실 요즘엔 두 갈씩이 대세잖아요. 뭐 자소서를 쓸 때도 그렇고 유튜브도 아예 결론을 받고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대화를 할 때도 두 갈씩으로 말을 안 하면 되게 짜증나거든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예전에 저도 그랬고 지금도 사실 대화할 때 서론을 좀 깔아요. 뭐 예를 들어서 너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이러면 그냥 나는 피자, 나는 딸기, 뭐 나는 햄버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서론을 까는 거죠. 아니 내가 어릴 때는 그 피자를 좋아했었는데 그 피자를 먹다 보니까 배탈이 나더라고. 배탈이 나가지고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이게 야채에서 좀 나는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좀 이제 성인이 돼서는 야채를 좀 빼서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이 야채 대신에 좀 뭐가 좋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밀가루도 몸에 안 좋잖아. 그리고 막 이런 식인 거예요. 이거를 이제 업무 대화를 할 때는 더 짜증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거래처에서 전화 왔어요? 뭐라고 했어요? 라고 말하면 되는데 불안형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히스토리부터 쫙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네 거래처에서 그거 다시 환불해 달래요. 이 말을 하면 될 걸. 제가 처음에 계약을 어떻게 했냐면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한 3개월 전에 또 이런 일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개요부터 설명을 쫙 하는 거죠. 이게 불안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첫 번째로는
상대방이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할까봐. 그래서 불안해서 이렇게 서론을 까는 게 이게 제 타입이었어. 저는 상대가 혹시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할까 불안해서 이렇게 서론을 까는 타입이었고, 두 번째가 내가 두 갈식으로 결론부터 이렇게 띵 말하면 너무 불친절해 보이고 내가 너무 건방져 보일까봐 또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거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죠. 자기 방어. 내가 히스토리를 쫙 얘기해서 나는 조금 잘못이 없다, 나는 좀 무관하다라는 걸 좀 어필을 하고 싶은 거죠. 얘기하고 보니까 더 민망한 것 같아요. 이거를 꼭 고쳐야겠다는 마음이 들고, 실제로 저는 이제는 뭐 불안함을 잘 처리 못해서 막 주변 사람들의 일을 더 만들거나 통제적으로 하거나 이런 건 좀 괜찮아졌는데, 저는 아직은 그 대화할 때 좀 이렇게 말을 길게 하는 게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아내나 친구들한테 이렇게 좀 지적해 달라고 많이 하고, 저도 항상 얘기를 하면 복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은 어떻게 얘기를 했나. 결론적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사실 이렇게 찍다 보면은 되게 이 서론을 길게 깔 때가 있어요. 제가 에피소드나 이런 걸 얘기할 때. 이번 영상에서도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저도 이제 제 영상을 보면서 열심히 고쳐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형 인간들을 만날 때 제가 느끼는 이제 공존하는, 좀 스트레스 안 받고 지내는 법은 첫 번째는 무시인 것 같아요. 불안형 인간들이 이렇게 불안을 잘 통제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근데 불안이라는 감정은 사실 시간이 지나면 이거는 저절로 해소되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불안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도 막 불안해서 미치다가 30분, 1시간 이렇게 지나면 통제가 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굳이 이 일을 만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회사에서 사실 불안형 이런 리더분들이 뭐 선임이든 팀장님이 시키는데 그게 딱 봐도 저 사람 불안해서 나온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일단 현장에서는 오케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걸 시켰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되게 짜증이 나 있고 예민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그 앞에서 거절하면 되게 상처받거나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딱 듣고 네 알겠습니다 해놓고 이렇게 뒤로 밀어놓죠. 왜냐면 실제로 그걸 안 해도 표가 안 나요. 중요한 일이 아니니까, 쓸모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잘 담아뒀다가 이제 물어봐요 저한테. 그러면 어떻게 됐어? 이러면 제가 항상 이제 좀 핑계를 답니다. 저 다른 일 하느라 못했어요. 당신의 마음을 존중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못했어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확실히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그럼 그 일을 당사자가 까먹거나 아니면 안 해도 돼 라고 얘기해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것도 100%다 이러진 못하고 한 5대5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그 조직에서 윗사람 들이받고 느낀 점, 그거를 영상을 찍은 게 있거든요. 사실 조직은, 특히 회사는 윗사람이 시키면 해야 되는 그런 구조로 아예 형성돼 있고 굴러가게 되기 때문에 윗사람이 뭐 불안형이든 뭐든 뭐 시킨다고 해서 그걸 다 짬시킬 수는 없고, 그래도 50% 정도는 결국 하게 돼요. 해서 이거 쓸모 없더라도 주고 좀 안심을 시켜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이제 대표적인 거고, 두 번째는 마음을 존중하면서 이제 대안을 좀 제시를 하는 거죠. 불안한 마음에서 내가 불안으로 인해서 한 행동에 대해서 상대방이 좀 동의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불안이 좀 완화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그랬고, 제가 그렇게 다루어졌었죠 예전에. 맞아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하고 이제 동의를 해주면 일단 그 불안 지수가 좀 내려가요. 그러다 한 30분 있다가 이제 질문을 가장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가령 뭐 문자를 보냈다가 야 불안해 이거 전체 전화 돌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네 전화 돌릴게요 라고 말하면 1차적으로 이제 상대방 불안이 이제 낮아질 테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근데 일단 문자 보내면 한 읽는 시간이 한 3-4시간 정도는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좀 이따 전화를 돌리는 거 어떨까요? 라고 얘기하면 1차적으로 내가 동의를 해줘서 불안이 내려갔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불안이 조금 더 가라앉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선 제가 조금 반박을 해도 다른 대안을 제시해도 받아들일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의 행동을 가지고 이제 불안형 분들을
이제 공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서로 스트레스 없이. 없앨 수는 없어요. 너 불안함을 느끼지 마라고 할 수도 없고, 너 잘못됐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사실 불안형 사람이 피곤하긴 하지만 수많은 사람의 타입 중 한 명이고, 결국에는 바뀌는 게 아니라 서로 절충하고, 더러워도 윗사람이면 어쩔 수 없이 이게 어느 정도 맞춰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을 보시다가 나도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잘 처리하지 못하는데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사실 감정 자체 느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대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걸 많이 느끼든 적게 느끼든, 대신 이 불안을 처리해야 되는 게, 불안형 인간이 상대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거를 줄이는 마음도 있지만, 사실 불안형 인간이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나 자신이거든요. 너무 힘들고 예민하고 지치거든요. 이 불안에 너무 깊이 빠져들게 되면.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이제 천천히 연습을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불안형 인간을 이렇게 극복하는 책들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댓글에 좋은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제가 읽은 건데, 탈중심화라는 게 있어요. 그게 심리 상담에서도 되게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불안을 느꼈을 때 그걸 계속 어떻게든 다뤄가지고 그 일을 괜찮아,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그 일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 불안을 떨쳐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계속 스노우볼 굴러가듯이 커지거든요, 불안이. 그래서 불안을 느꼈을 땐 얘한테 먹이를 주지 말고 그냥 다른 일로 아예 전환을 해버리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고, 저도 실제로 그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 대본이 왜 이렇게 안 써지지? 이러다가 계속 대본이 안 써지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나 이거에 대해서 불안하네? 오케이. 나 근데 너한테 먹이 계속 안 줄래. 그냥 내 머릿속에 있어. 난 이제 그냥 썸네일 만들어 갈래. 이런 식으로 이제 전화를 하다 보면, 그 썸네일을 만들다 보면 이제 기존에 느꼈던 불안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실제로. 저도 그렇게 느꼈고. 그러다가 이제 그걸 반복하게 되면 뇌가 어떻게 느낀다고 하냐면, 불안하네? 근데 해소됐다. 불안하네? 해소됐다. 불안하네? 이거를 너무 마음에 이렇게 공포로 느끼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뇌가 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안형이라고 느끼는 분들은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저도 지금 연습 중이고 계속 하거든요. 쉽진 않아요. 계속 오랜 시간이 필요한 일이고, 그래도 공부를 하다 보면 더 이상 나를 힘들지 않게 하는 그런 소양을 쌓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맨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윗사람을 들이받았던 이야기와 연합을 먹고 윗사람을 들이받았던 것을 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99%는 패배하더라고요. 인간이 모인 조직이, 적어도 우리나라 조직은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 그렇게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먼저 들이받았던 이야기를 해드리면, 군대에서 저는 윗사람을 들이받았어요. 사실 군대나 회사나 막상 나와보면 그렇게 차이가 없거든요. 오히려 회사가 군기가 심한 경우가 더 있고, 둘 다 상명하복으로 돌아가는, 윗사람이 말하면 아랫사람은 따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되게 더운 여름이었고요. 저보다 한 달 선임이, 한 달 위에 먼저 들어온 사람이 이제 무슨 트럭에 뭐가 안 실려서 온 거예요. 필요한 게. 훈련을 나가기 전에 미리 실어 놓거든요, 차에다가. 근데 너희가 안 실었다 막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잘 실었는데, 그게 이제 팀이 팀이 4개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1, 2, 3, 4팀이 있다면 1팀의 트럭이 가서 1팀에 필요한 물품을 내리고, 2팀에 필요한 물품을 또 트럭이 가서 내리고, 3팀한테 가서 내리고, 저희가 4팀이라 한다면 3팀에서 모르고 저희가 실은 것을 잘못 내려가지고 그 팀에 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 상황을 말씀을 드렸죠. 이제 선임한테. 저희는 잘 실었는데 그 3팀에서 우리 거를 내려버렸다.
저는 그러면 당연히 그게 설명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알바가 아니다. 왜 무조건 여기 없는 게 잘못이다. 니들 잘못이다. 막 그래가지고 제가 날씨도 더웠고 사실 그 선임한테 좀 쌓인 것도 있어가지고 말대꾸를 조금 했어요. 사실 군대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회사에서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제가 아니 이거를 저희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그 선임의 동기들이 한 3명 정도 있었는데 제가 있던데 갑자기 조금씩 날카롭게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툭툭 와서 시비도 걸고 그래 내가 말대꾸도 했으니까 좀 참자 이러고 참다가 어디서 제가 좀 터지게 됐냐면 군대면 이제 훈련병들을 이렇게 조교들이 통솔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교들 사이에서 약간 규칙 같은 보이지 않는 규칙 같은 거였는데 훈련병들 앞에서는 설사 후임이더라도 조교가 조교를 혼내지 않았어요. 저희 때는. 왜냐하면 조교의 자존심, 그 권위를 지켜주기 위해서 훈련병들 앞에서 모냥 빠지면 안 되니까요. 근데 이거는 사실 회사에서든 어디든 팀원들 다 있는데 갑자기 부서장이 막 팀장한테 소리 지르지 않고 팀원들 다 있는데 파트장한테 막 팀장이 소리 지르지 않잖아요. 그거는 사실 저는 기본 약간 매너라고 생각해서 따로 불러서 보통 혼내고 만약 모두가 보는 앞에서 혼내면 그거는 되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근데 저를 와 너무 막 자존심 상하게 막 갈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죄송합니다 하고 저도 참고 갈라 그러면 야 너 다시 와봐 이거를 그냥 바로 부르는 게 아니라 저기 100m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야 너 다시 와봐 막 이러면서 해서 제가 그걸 한 10번 정도를 뛰어갔어요.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일하러 100m 정도 떨어져 갔다가 야 너 다시 와봐 그 아까 전에 그 말대꾸 한마디 했다는 그 이유로 그 100m 왔다 갔다를 한 10번 한 거예요. 그것도 훈련병들 앞에서. 그러니까 제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아 왜 그러십니까? 라고 딱 한마디를 했어요. 근데 그때 그거를 본 이제 더 높은 이제 간부 이제 소대장이라고 하는데 그 더 높은 사람이 와서 야 이제 상황 말리고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이 됐는데 저도 이제 그때 일이 너무 열받아서 씩씩거리다가 이제 좀 일을 하면서 좀 가라앉았죠. 그런데 그 아까 저 100m 왔다 갔다 하게 했던 그 선임이 이제 저랑 지나갈 때마다 어깨로 일부러 그 어깨빵이라고 그러죠. 어깨로 퍽퍽 치고 다니는 거예요, 저를. 제가 한 번은 넘어질 뻔했어요. 무거운 거 들고 가다가. 그때 저도 이제 갑자기 이제 꼭지가 돈 거죠. 한 몇 번 당하니까 저도 그래 너 보자 해가지고 다음에 그 선임이 또 어깨빵 하러 오는 거예요. 딱 봐도 보여요. 어깨빵 하러 오는 게. 그래서 저도 어깨를 확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선임이 펑 맞고 이런 씨 땡땡이 하면서 갑자기 제 멱살을 잡고 이제 어떤 풀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그때 멱살 잡힌 순간 그래 나 그냥 영창 간다. 이제 영창은 군대로 치면 벌 주는 감옥 같은 데인데 가자 이러고 해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임이랑 막 고성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약간 이성의 끈을 부여잡고 반말 안 했고 욕 안 했어요. 그냥 아니 왜 그러십니까? 왜 저를 어깨를 치십니까? 아까는 왜 그러셨습니까? 막 그 정도 딱 그 정도 선에서 목소리만 좀 높은 상태였고 그 선임은 실컷 욕하고 막 멱살 잡고 막 밀었다가 막 이 정도 그 선임도 막 주먹을 날리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둘이서 계속 그러다가 좀 이제 감정이 내려오고 결국엔 서로가 서로한테 쌓였던 것을 좀 얘기를 하게 됐어요. 예전부터 생각보다 쌓였던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결국 풀었어요. 나중에는 거의 막 포옹하는 급으로 풀었고 더 이제 그 선임이랑은 더 쫀쫀해졌죠. 비 온 뒤에 땅이 굳듯이요. 다행히 뭐 한 달 정도밖에 차이 안 나서 또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너무 오래 받고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잘 해결됐는데 그 다음날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누가 소문을 낸 건지 그 선임이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다른 선임들이 지나갈 때마다 야 뭐 예를 들어서 그 선임 이름이 뭐 동철이다 하면은 야 너 동철이한테 개겼다며 야 너 일로 와봐 아이 개념 없는 땡땡 야 너 동철이한테 개겼다며 보는 선임마다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낙인이 찍혀가지고 몇 달 동안은 진짜 막 볼 때마다 갈굼 당하고 막 너무 고생했던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나름
되게 억울했고 그 100m 뺑뺑이 하고 저도 나름의 그 막 쌓인 거 그리고 그 전부터 그 선임한테 쌓였던 게 폭발했다가 그 선임이랑 이렇게 갈등이 생겼다가 잘 해결됐는데 그 선임이랑 둘이 있는 문제에서 잘 해결됐는데 그냥 제가 선임한테 개겼다는 이유로 와 너무 시달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 스토리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제가 변명할 기회도 없고요. 그러니까 다굴에는 장사 없다 그러잖아요. 다구리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완전 찍소리 못하고 찌그러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그때 느낀 건 아, 불만이 있어도 그냥 닥치고 있어야 되는구나. 아, 너무 힘들다. 내가 그 후임이 선임한테 개기면 안 된다. 그 군대에서의 그 규칙,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그 규칙을 어떠한 이유가 됐던 그냥 건드는 것 자체만으로 조직한테 이렇게 지디김을 당하는구나. 아, 그때 느낀 거죠. 그 조직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깨부수는 놈, 약간 반역자 취급을 받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다음에 회사를 갔는데 회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게 저희 팀원이 이제 전부가 편먹고 팀장한테 개겼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군대에서의 일도 있었고 회사에서 이렇게 정치질이나 파벌 이런 거 절대 안 하겠다고 다짐을 해서 약간 관전자 팀에서도 그렇게 약간 아웃사이더 같은 느낌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파벌에 안 끼다 보니까요. 관전자 느낌이었는데 그 파벌이 이제 팀장한테 개기기 시작한 거예요. 개별적으로는 이제 팀장한테 안 되지만 그렇게 팀들이 뭉치면 힘이 좀 생기잖아요. 그래서 팀장이 시키는 거 계속 딴지 걸고 늦게 주고 막 팀장이 어떤 팀을 이끌어가기 되게 힘들게 만들었어요. 막 블라인드에 글 올려서 팀장 욕하고 막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팀장만 억울했던 상황은 아닌 게 팀장도 그분도 되게 좋은 팀장님이라고 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막 감정적으로 막 욕을 하시거나 막 그러진 않았는데 그 같이 있던 팀원들이 되게 힘들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통도 잘 안 돼 하고 그래서 팀원들도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그래 우리 한번 단체로 들이받아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파벌이 형성된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팀원들도 그래서 제가 양쪽에서 이렇게 관전자 입장으로 보면 팀장도 힘들 것 같은데 팀원들도 진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진짜 그럴만 하다 저렇게 팀 먹고 팀장한테 대들만 하다 저 정도로 팀장 싫어할 만 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대립하다가 팀장이 관뒀습니다. 뭐 대립을 해서만 관둔 건 아니고 여러 사정으로 관뒀는데 그럼 직원들이 행복해졌냐? 아니요. 그냥 저희 팀이 약간 문제아 같은 팀이 됐어요. 그러니까 팀장한테 개겼다. 이것도 아까 제가 군대에서 얘기했듯이 그 회사나 군대나 저는 똑같다고 느끼는 게 결국 회사도 윗사람이 지시하면 아랫사람이 그 일을 수행함으로써 돌아가는 구조잖아요. 그냥 군복을 입었냐 안 입었냐 뿐이지 진짜 군대랑 회사랑 크게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요. 뭐 수평적인 회사도 요즘엔 많지만요. 적어도 제가 다녔던 회사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팀원들이 문제아 취급을 계속 받았어요. 그냥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고. 그러니까 되게 제가 봤을 때 그 깊숙이 같은 팀이었던 제가 봤을 때는 나름 나쁘지 않은 이유로 그럴 만한 이유로 이렇게 파벌도 형성되고 팀장한테 이렇게 컴플레인도 걸고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좀 선이 넘긴 했죠. 좀 너무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런데 이 팀장보다는 팀원들이 욕을 더 많이 먹었어요. 제가 여기서 느낀 조직의 특성이 일단 조직에 있는 구성원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나라는 다들 회사는 어느 조직이든 취미 조직이 아닌 이상 취미 조직도 비슷한 것 같고요. 그냥 다들 사고 없이 안전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다니면서 돈 벌고 싶은 분들이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고가 나고 막 체계가 붕괴되고 막 변수가 생기는 걸 다들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사는 그냥 윗사람이 지시하면 아랫사람은 따르고
그렇게 돌아가는 게 사실 전체 입장에선 제일 무난한 그림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그냥 흘러가는 게 제일 변화가 없고, 그리고 변화가 없고 무난하다는 건 뇌가 됐든 그냥 개인적인 마음이 됐던 그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은 짜증날지 모르지만 그냥 조직에 속한 사람 입장으로선 그런 그림을 보는 게 그냥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근데 윗사람한테 들이받거나 이렇게 좀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건 그걸 깨는 사람이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그게 어떤 이유가 됐든 필요 없고 그 사람이 그냥 조금 찍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이 이유보다는 사건에 좀 주목하는 동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제가 책을 보다가도 느끼는 건데, 저도 신문 보면 가끔 그냥 헤드라인만 보고 우와씨 하면서 막 화낼 때 있거든요. 뭐 판결을 잘못했다든지 막 뭐 어떤 사고를 냈다든지 누가 누굴 때렸다더라. 근데 사실 그 깊숙한 이유를 보면 물론 진짜 잘못한 일도 있지만 우리가 중립기어 박는다 그러잖아요. 되게 디테일한 이유들이 되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내 인생 살기 바쁘니까 회사는 나 와서 하루 종일 업무하기도 바쁘고 나 그냥 일 쳐내고 막 피곤해 죽겠는데 그 이유까지 뭐하러 신경 써요. 그냥 사건 자체만 보면 야 누가 누구한테 개겼대, 야 누가 누구랑 싸웠대, 이 사건만 집중하기에도 피로하고 그 사건이 그냥 재밌는 건데 거기서 도파민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유는 별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조직 구조라는 것 자체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로는 변화를 싫어하고 두 번째는 조직에 모인 분들이 다 그냥 그 변화 싫어하고 편안하고 무난하게 나한테 불똥을 튀지만 않으면 그냥 신경 쓰지 않고 내 일만 하다가 집에 가고 싶은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고, 그리고 사람의 그 조직에 모인 사람 그냥 그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건의 이유보다는 그냥 사건 자체에 집중하는 그런 특성들 때문에 그냥 윗사람한테 들이받으면 거의 99%는 아랫사람이 깨지는 구조가 되는 것 같아요. 미생 그 드라마 봐도 그 팀 내에 어떤 사람이 비리를 일으켜가지고 그걸 팀장이랑 나머지 팀원들이 합심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찍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감사팀 하고 이제 잡혀가고 막 성과급 격려금을 받을 정도로 되게 잘한 일이라고 회사에선 칭찬하는데 조직 내에서는 그 미생 그 장그랜의 팀을 보는 시선이 안 좋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이유가 됐던 자기 팀 사람을 찍어낸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피곤하고 깐깐하고 막 꺼려지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미지만 남는 거예요. 내가 행동을 하면. 그래서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조직에서는 감정 드러내는 사람이 지는 확률이 높은 게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드러냈다는 것 자체가 내 이미지를 회사 그 모든 사람들한테 각인시키는 거죠. 그 감정의 이유는 다들 관심이 없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윗사람을 만약 찍어내고 싶다면 아주 전략적으로 하거나 되게 정치력을 발휘해서 파벌을 만들어서 이 파벌을 만드는 거는 대신 싹 몰아내야 돼요. 싹. 그 윗사람 한 명만 몰아내면 이 파벌 자체가 이제 문제화가 되니까 싹 윗사람을 포함한 모든 걸 싹 몰아내서 내가 그 자리를 싹 차지하고, 그것도 아니라면 그 윗사람의 윗사람을 포섭해서 그 윗사람의 윗사람과 같이 찍어낸다면 그러면은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겁나 어려운 그런 인지 능력과 고도의 정치질 아니면 또 운이 좋거나요. 아니면 진짜 막 깡따구가 좋아서 나는 뭐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고 그냥 내가 밀어내고 싶은 놈은 밀어내련다. 막 이런 깡따구가 있어야 되고 진짜 내가 회사 관둘 생각까지도 이제 마음을 먹어야 되죠. 근데 제가 원하는 건 저도 조직 일원의 한 명이고 다니다 보니까 저도 그러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다니는 회사나 있는 곳이 막 갑자기 어떤 큰 변화나 막 이런 시끄러운 사고 없이 그냥 무난하고 조용하게, 그리고 저도 그냥 근무하는 시간 동안 안정적이고 그냥 별일 없이 조용히 일하다가 일만 해도 피곤하니까 퇴근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윗사람한테 가급적이면 절대 개기지 않고 웬만하면 감정도 안 드러내요. 그리고 당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 윗사람이 좀 부당하다 하면 웬만하면 조금 당합니다. 안 당해야지보다는 덜 당해야지 하는 느낌이 강해요. 그 예전에 만화에
살을 주고 뼈를 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좀 살을 내어주고 진짜 강한 힘을 비축해 놨다가 상대에게 더 큰 타격을 가한다. 근데 저는 뭔 느낌이냐면 살을 주고 뼈를 보호한다는 느낌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그냥 우리나라의 구조, 조직의 구조는 그래요. 그냥 변화를 싫어하는,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나한테 불똥만 안 튀면 되는, 그리고 사건의 이유보단 사건 자체에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렇게 튀는 행동이나 감정을 드러내는 건 대부분은 불리하게 작용하는 곳. 특히 상명하복은 기본 베이스로 가져가는 곳이 많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는 윗사람한테는 가급적이면 덤비지 말자, 이런 느낌입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맨입니다. 잘하면 잘하는 대로 이제 시기 질투를 받을 때가 있고 못하면 더 문제예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 겸손이라는 가치를 되게 중요한 것으로 배우잖아요. 맞는 말이긴 한데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떨 때가 그러냐면 제가 좀 잘하는 것 같다고 느껴서 이렇게 어필하는데 그걸 깎아내리거나 이제 완전 짓누르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팀장님이 맨날 하시는 얘기 중 하나가 뭐였냐면, 야, 넌 너가 잘한다고 생각하냐? 야, 밥값 한다고 생각해? 맨날 이런 질문을 했어요, 순시로. 근데 그때 마음속으로 드는 생각이 내가 좀 부족하긴 하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생각도 분명 했지만, 아니, 내가 지금 여기서 뭐 노는 거 아니고 열심히 일하고 담당 업무 하면 밥값 하는 거지. 뭐 그리고 나 빨리 배워가지고 꽤 잘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빵꾸 안 내고 잘한다. 근데 제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이제 작살 나는 거죠. 그래서 맨날 저 많이 부족하죠. 많이 배워야죠. 맨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뭐 사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어떤 직원이 엄청난 성과를 내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빵꾸 안 내고 그냥 유지만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역할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느꼈거든요. 근데 맨날 그렇게 뭐 잘하는 게 뭐냐, 밥값은 하냐 이러면서 이제 찍어 누르는 분위기가 좀 조직에서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알아요. 제가 잘나서만 업무가 그렇게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건 너무나 잘 알죠.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회사 시스템도 그렇게 갖춰져 있고 그런 걸 너무 아는데 그냥 겸손이라는 이 가치가 너무 과해지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으로 그냥 좀 찌그러져 있어 라는 분위기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이거 잘하는 것 같아요. 저 이만큼은 하는데요. 뭐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어필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해요. 그럼에도 저는 무조건 겸손하려고 하는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분명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많은 도움을 받고 사는 거를 아는 마음이 분명 있지만 그것 말고도 또 하나의 이유가 좀 있어요. 이게 좀 핵심이기도 한데 저는 겸손이 보호색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막 자랑 막 이 정도까지는 좀 곤란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곳에서 나를 어필한다는 게 되게 나를 위험하게 만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기나 질투 이런 게 좀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끔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아예 작정할 때가 있어요. 근데 잘 아시죠? 올라가는 건 어려운데 누구 하나가 진짜 완전 진흙탕 싸움 할 마음으로 누굴 끌어내려야지라고 마음 먹잖아요. 그러면 정말 쉽게 끌어내려져요. 그거는 저도 살면서 정말 정말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거를 어필했을 때 그거를 있는 그대로 느껴주고 진짜 내 일처럼 좋아해주고 기뻐해주는 사람은 정말 정말 극소수인 것 같아요. 사실 저조차도 막 어떤 모임이나 회사에 있을 때 누가 어필을 한다 이러면은 막 당연하게 제 일처럼 좋아하거나 인정하는 마음이 그렇게 쉽게 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부러울 때도 있고 약간 질투심이 들기도 하고 괜히 나한테 나는 뭐 하고 있냐라는 그런 마음 안 좋은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남들이 제 앞에서 막 어필을 하는 게 꼭 그렇게 달가운 일은 저도 아닌 것만 같아요. 제가 대표적인 사건을 하나 겪은 걸 얘기를 해드리자면 제가 노래를 조금 오랫동안 했어요. 한
7년 정도 이제 연습하고 배우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뮤지컬 배우를 한 5년 정도 저는 했었고 그 전에 앞뒤로 조금씩 레슨을 한 1, 2년 정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제가 노래를 이렇게 못하는 게 재능이 있다고 하면 못하는 게 좀 이상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남들이 저한테 노래 얼만큼 불러요라고 물어보면 나쁘지 않게 부른다. 딱 요 정도만 어필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저의 최대치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반응이 웃긴 게 와 진짜요? 막 이렇게 반응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상한 게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회사원분들한테 엑셀 얼마나 해요? 저 엑셀 좀 하는데요. 와 진짜요? 그럼 디자이너분한테 포토샵 얼마나 하세요? 포토샵 좀 합니다. 우와 진짜요? 막 카페 직원분한테 커피 내릴 줄 아세요? 네 커피 빨리 내리죠. 우와 진짜요? 막 약간 이런 거랑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게 저 뮤지컬 배우를 했으니까 노래 부르는 게 직업이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잘해요라고 제가 어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선이 꼭 생겨요. 그래?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렇게 특히 시켜지는 자리에서요. 이게 업계에서는 더 심했던 게 이제 뮤지컬 배우 할 때 작품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음악 감독님이 가끔 야 높은 이거 있는데 이거 좀 잘 부를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이래요. 그러면 이제 배우들이 한 20명이 있다 치면 원래 배우는 자기를 어필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막 손들고 저요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조용히 있습니다. 그 20명이 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조용히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누구 한 명이 저요 막 이러면 한 두세 명 정도 저요 하고 어필하고 이렇게 불러보게 되고 막 이러는데 거기서 더 문제가 잘하면 잘하는 대로 이제 시기 질투를 받을 때가 있고 못하면 더 문제예요. 왜냐하면 아유 넌 하지도 못하면서 나왔냐 이렇게 욕을 바가지로 먹잖아요. 그걸 귀로 안 들어도 다들 그런 시선을 보내는 분위기가 있죠. 사실 못함에도 용기 있게 도전하는 건 박수를 받아야 될 일이지만 제가 겪은 조직 문화에선 그게 그렇게 당연한 문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욕을 먹는 문화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더 이렇게 어필하지 못하고 좀 이렇게 조용해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알거든요. 그 20명 중에서 한 13명 정도는 그 높은 음을 잘 부를 수 있어요. 왜냐면 저는 같이 작품을 하면서 노래를 듣고 실력을 아니까요. 근데 이걸 어필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살다 보면 그 주변에 보면 생각보다 능력이 있음에도 능력을 숨기고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막 회사에서도 몇 년 동안 조용하시다가 어떤 문제가 터졌는데 갑자기 그거를 막 아니 무슨 사무 업무만 하셨는데 뭐 포토샵을 엄청 잘 하신다든지 아니면 엑셀을 막 그냥 버벅버벅 하시다가 어느 날 그냥 기가 막히게 수식을 막 만들어내신다든지 아니면 시장 조사를 기깔나게 하신다든지. 근데 그분들은 사실 몇 년 동안은 되게 조용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는 그게 되게 답답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잘하면 잘한다고 그냥 어필하고 그로 인해서 기회나 이런 그냥 보상을 많이 받으면 되지 왜 저거를 왜 굳이 말을 안 하고 저렇게 조용히 하고 있었을까? 그게 되게 답답하게 느껴졌는데 지금 이제 살다 보니까 아까 보호색도 보호색인 것처럼 알겠더라고요. 그게 다들 어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살아남으려고 이렇게 주목받아서 공격 안 받으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 하나가 그 삼국지의 제갈량이 한 말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남들보다 뛰어나는 것도 어렵지만 그 뛰어남을 감추는 게 더 어렵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왜 말이 나왔냐면 그 조조 있잖아요. 유비, 조조, 송건중 이 조조. 그 위나라의 그 왕이 어떤 책사를 죽였는데 그 책사를 왜 죽였냐면 이 책사가 조조가 무심코 툭 뱉은 말에서 그 조조의 의중을 꿰뚫은 거죠.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조조가 나는 대장인데 왕인데 감히 책사가 내 생각을 읽다니 이러면서 넌 죽어라 이래서 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사는 내가 알고 뛰어남을 그냥 어필했다가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생존을 못하게 된 거죠. 이런 이야기처럼 이제 내가 좀 뛰어나더라도 나를 낮추고 숨기는 게 좀 생존 확률이 높아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뇌 공부도 하고 사람 공부도 하면서 느낀 거는 이제 아무래도 사람은 본능적으로 나보다 뛰어나거나 이제 다른 존재가 나타나면 경계심을 좀 품는 존재잖아요. 거기서 이성을 발휘해야 이제 인정하고 대단하다 생각해주고 이제 존중해주는 거지. 사실 본능은
존중이 디폴트 값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존중하지 않는다고 이상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인정해 주시고 그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시는 분들이 진짜 대단한 분들인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답답하다라고 느껴지기도 하는 게, 그러면 나는 계속 겸손해야 되고 살아남으려고 이렇게 나를 감추다 보니까 기회가 계속 날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제가. 근데 또 살아보니까 그게 아닌 게, 그냥 내가 실력이 있고 그 조직에서 계속 버티고 있고 그 자리에 있다면 분명 기회는 다시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회의 형태가 내가 먹어도 탈이 안 나는, 그 우리 영화 보면 그 이렇게 뭐 깡패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돈 이렇게 막 쌓아놓은 다음에 그거 가져가려고 하면, 야 묵지 마라, 그거 묵으면 탈나는 돈이다 막 이러잖아요. 막 탈난다, 먹으면 잘못된다 이래서 그 많은 돈을 쌓아놓고 그냥 돌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먹으면 탈나는 기회가 있지만 분명히 내가 먹어도 탈이 안 나는 기회가 꼭 오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내가 겸손하지 않아도 되거나 아니면은 좀 어필을 하더라도 나를 공격할 수 있는 적들이 없는 그런 이제 좀 안전한 상태의 기회가 분명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삶의 모토로 겸손을 가져가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에게 도움을 주는 분들도 많고 세상이 저를 도와주기도 하기에 그런 마음도 있지만 생존을 위해서요.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맨입니다.